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는 2년마다 15년치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데요. 지난달 나온 계획에 따르면 6년 후인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이었고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아리배 캠페인의 책임자인 헬렌 크락스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제조 수출 기업의 17%가 제품을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그중 42%가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헬렌 클락슨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사전 예약 중. 리니지 M. 12세 이용가.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순기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호국보훈재단이 출범했죠. 잠시 후 경북호국보훈재단 김지훈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는 지역의 뜨거운 쟁점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 행정통합 공론화가 실패한 이유, 그 당시 해소되지 않았던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경북도청 신도시 쟁점에 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경북 북부, 특히 안동과 예천의 정치권이 조용합니다. 2020년, 2021년 당시와 대조적인데요. 네. 과거 경북 북부 정치권의 대응을 돌아보면서 행정통합 문제를 종속적인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에서 중앙당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모습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정당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행정통합 문제를 종속적인 정당 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자, 지난 6월 4일이었죠.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사자회동을 가졌었는데, 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2026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7월 1일까지 통합자치단체
경북과 대구 통합시킨 그 자치단체를 출범하겠다. 여기에 이제 합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예. 그 정부는 대구시 경북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해서 비용 지원 및 행정 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대구 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또 대구시 경북도도 실무단을 통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2차 회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연말까지 대구 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구시장, 경북지사, 중앙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제정하겠다. 자, 지난 5월 17일이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공식 발언 이후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 북부 정치권이 예전보다 좀 조용한 느낌인데요. 그 당시 2020년, 21년 그때는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네, 우선 경북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인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특히 이철우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성진, 권강택, 김대일 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하. 특히 도청이 있는 경북 풍천면이 지역구인 김성진 도의원은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아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네. 중단하라. 특히 이철우 지사한테 도지사직을 걸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성진 도의원. 그 지역구가 풍천면이었군요. 김성진 도의원이. 네, 도청 그렇죠? 소재지가 예. 지역구인 의원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김성진, 권광택, 김대일 이 도의원들이 다 목소리를 냈다. 당시에는 다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네, 그렇죠?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입장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당시 아주 활발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자, 그러면 기초의회죠. 안동시의회, 예천군 의회 당시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경북 도의원들은 지역에 따라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행정통합 반대가 도의회 전체 입장은 아니었는데 아하. 안동시와 예천군 의회는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행정통합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냈고요. 네. 또 안동시청과 경북도청에서 꾸준히 피켓 시위를 했고 또 공론화위원회 북부권 토론회에서는 도지사 앞에서 이제 현수막 펼치는 시위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예천군 의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촉구 저지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반대 성명 네, 냈고. 그리고 또 피켓 시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 안동시 의회는 의회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네. 그 현수막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3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력히 반대한다.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2021년 2월에 그 청사에 걸었습니다. 안동시 의회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지방 의회에서 보면은 도의원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는 도의원들도 있었다, 일부. 하지만 우리 지역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반대했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랬고 안동시 의회,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했다. 네, 의회 전체 입장문도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지방의회 말고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도 중요할 테고 또 자치단체장, 또 시장 군수 입장도 중요할 텐데 당시에 또 입장을 냈었죠. 네. 안동과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용동 국회의원은 2020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행정통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좀 가볍게 했어요. 행정통합은 예. 개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뒤에 그 기자회견에서 했고요.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2021년 3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찬성 입장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반대 당시에. 입장을 밝혔고 가장 먼저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예. 한편 그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안동시장에 출마했고 현재 안동시장인 권기창 시장은 당시 안동시장 예비 후보군인데 예.
각종 토론회와 본인의 SNS 그리고 언론기구를 통해서 행정통합 반대 최전선에 섰습니다. 예. 아마 인터넷에 권기창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검색하시면 예. 정말 많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셨고 아하. 저도 그 권기창 TV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행정통합 저도 같이 반대하곤 했었는데 당시 유튜브도 했었나 네, 보네요. 권기창 예.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통합이 웬 말이냐 하면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일관적으로 내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권기창 시장님 당시 후보와 경쟁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이었는데 반대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후보급에서도 반대 입장들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년 전 당시에 김영동 국회의원 찬성은 아니었다. 뭐 문제 제기 또 반대 입장 또 나중에 또 그렇게 냈었고 또 권기창 안동시장도 역시 반대했다. 아주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주인공이었다. 또 당시 이삼걸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대했다. 정치권에서 다 거의 다 반대했다는 말씀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 경북 북부권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뭐 우리 지역에 그 4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북부권에만 해도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들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경북도의회 정례 기간이죠. 지금인데 어저께 이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정지를 통해서 이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허복 박채아 의원도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정지를 할 계획인데 세 분 지역구가 청도, 구미, 경산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포항시 의회 김은주 의원이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포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북부권 말고 포항시 의원도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우리 지역이 좀 조용합니다. 그나마 이제 예천을 지역구로 든 도의원, 군의원들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우려 입장을 내는 거는 있었고요. 예. 또 권기창, 김학동 시장 군수님 그리고 김영동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세 분 모두.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고 안동시 의회랑 예천군 의회에서는 아마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24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한 만영진 변호사, 우리 또 라디오 패널이기도 한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이거 같은 주제 다뤘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빨리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또 성명을 냈고요. 뭐 인미애 국회의원, 김상우 지역위원장 모두 비슷한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경북 북부 정치권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입장을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3년 전에는 강력하게 행정통합 반대하고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경북 북부 정치권이 지금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자,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3년 전과 달라진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선 여당이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입장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강력한 대선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거고 두 번째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당정 간 수직 관계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국민의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또 윗선의 눈치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단체장들은
그 대구라든가 경북도와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 군수들은 이 속이 타도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의 현실과 중앙당에 종속된 대한민국 지방 정치의 특성 거기에다가 최근에 강화된 당정 간 수직 관계가 맞물려서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 북부 정치권 입장에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수직적인 당정 관계와 정당 정치 관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북부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의견 내기가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정 정당 내부 상황이고요. 지역의 입장 대변해야 되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민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문제는 경북 북부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정치판에서는 같은 국민의힘일지라도 지역의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중앙당의 종속적인 지방정치 구도에선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용산 대통령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이 행정통합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경북 대구 당론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사자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 그렇죠. 밀어붙이겠죠. 그런데 경북 북부 정치권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의원 9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정당 내에서도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중앙 정치와 구별되는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역 정당, 지방 정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 지방선거에는 후보도 공천하고 함께 정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정치 자율성을 위해서 지역정당, 지방정당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경북 북부 정치인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뭐 가칭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이라는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 도지사 후보도 있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있고 서로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 선진국에서는 내가 전국 정당 소속이면서 지역 정당에 동시에 이중 당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든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역에 이제 대동단결 하는데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아니라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아마 공천도 안 주고 그렇죠. 당적 박탈시킬 건데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서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보수적 가치는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지역당, 국민의힘의 경북도정과 경북도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북 북부 지역의 국민의힘 성향의 당원들이 지방 정치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열자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 정당 제도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당이라면은 지역의 관점에서는 전국적인 당론과 다르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정도 이견은 당내에서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예천의 행정통합 문제 얘기를 하는데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봐서 지역 정치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정치를 상상해봐야 되고 네, 예.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답게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북부 정치인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입장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우리 예. 경북북부 지역민들이 그 정도 판단을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물론 뭐 중앙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입장을 다르게 내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역 정치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좀 자율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 북부 지역민들도 오히려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도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신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치 외교학과 전공자답게 아주 이론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하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훨씬 그거를 못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마 지역민들이 정말 많이 공감할 겁니다. 예, 이런 목소리 자꾸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여러 관점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보훈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을 모체로 해서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에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북이 국가소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데요. 자, 경북 호국 보훈재단 김지훈 사무국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예, 이달 3일이었죠. 경상북도 네. 호국보훈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자, 먼저 경북 호국보훈재단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며 한민족 통일국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고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가수호의 보루였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국난 극복의 어떤 역사를 모두 가진 곳은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한데요. 이러한 경북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2022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경주 통일전과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통합 운영하는 호국보훈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 또 같은 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도내에 흩어져 있는 호국 현충 시설을 통합 운영 관리하고 향후 국가관리 호국 현충 시설로 대전환한다는 그런 미래 구상을 가지고 과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 수호의 보루였던 지역, 바로 우리 경상북도. 네. 우리 지역에는 이제 호국 보훈 시설이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 있어서 네네. 흩어져 있는 호국 현충 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하겠다. 네네. 그 취지로 이제 경북 호국 보훈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이 품고 있는 이런 민족 통일 또 독립운동 또 호국의 역사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한데 묶어서 애국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재단은 앞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과 제복을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미션을 세우고 또 경북 K-호국 보훈 한류 문화의 선도라는 비전을 그런 아래에 경북도 내 통일, 독립, 호국 관련 현충시설 기념관들을 유기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 나라사랑 정신함양 중심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 독립, 호국 이건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네네. 한 가지 가치다. 바로 네. 한마디로 애국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자, 나라사랑 정신함양 중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네. 자, 경북 호국 보훈재단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는 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고 또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선 저희 재단의 모체가 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겠고요. 그리고 청송군에 항일 의병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또 경주시에 통일전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칠곡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저희 재단이 운영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영양의 남자연 지사 기념관과 영천 전투 호국 기념관 등이 있는데요. 도내 현충시설 기념관들도 더욱 확대시켜서 저희 재단이 총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영양 영천도 다? 예, 지금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 얘기들이 저희 재단하고는 있고요. 또 지자체와 이제 협의를 시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북 호국 보훈 재단.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민들 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은 다 아실 텐데 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청송에 있는 항일 의병 기념공원 또 경주에 있는 통일전 이미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 영양의 남자현 지사기념관, 영천의 전투 호국 기념관 여기를 다 이제 통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기존에 그러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하던 일 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다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물론입니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항일의병기념공원, 통일전,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 그 경북의 주요 4개 현충 관련 기념관들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데 각 기관들, 기념관들의
고유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기능은 오히려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념관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이제 저희 호국보훈재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호국 보훈 사업 영역이 만약에 이제 삼국 통일 또 6.25 전쟁까지 확대가 되면 네. 혹시 독립운동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고장이며 또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과 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고장입니다.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그 경북의 독립운동사는 세계 독립운동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호국보훈재단은 독립운동 기념관을 중심으로 돈에 흩어져 있는 항일운동 관련 기념관들을 통합 운영 혹은 이제 지원하면서 경북만이 가진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고유의 특성을 선양해 나가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독립운동 관련 사업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경상북도에서는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로 만들겠다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6월 하면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호국 보훈의 가치는 어떤 걸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호국과 보훈의 그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이고 또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겠는데요. 이를 합해보면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힘쓴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훈인 것 같습니다. 순국선열과 또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그분들의 공훈에 감사드리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재단은 이러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하는 마음을 다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북의 독립운동가와 또 6.25 등 그 국가 수호를 위해 힘쓴 영웅을 조사 발굴하고 이를 또 전시 교육함으로써 그분들의 애국 정신이 21세기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바빠지시겠고 할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활약 기대해 보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호국보훈재단의 김지훈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근 20년 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 제재여서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이 상황, 자,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낙 많은 매체에서 다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나락보관소라는 곳에서 20년 전 사건인데 이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꾸준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이 건을 형사처벌 받지 않았거든요. 아, 당시에. 지금 피해자가 당시 13살의 최모 양을 포함해서 여중생 2명과
여고생 3명, 그래서 모두 5명입니다. 아, 피해자가 1명이 아닌가요? 피해자가 5명이 최 모양이 대표적인 거고요. 아, 예. 근데 피의자가 문제예요. 예. 당시 직접 가담자가 44명. 아유, 참.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에서 간접 가담자가 75명 해가지고 이 75명 중에는 이제 가해 남학생이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총 119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한 사람씩 가해자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어요. 뭐 취업해서 일하던 식당업체 해고당하고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해고당하고 가해자 옹호글을 올렸던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해서 그 경찰서 홈페이지에 비판글은 엄청나게 올라온 등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한 40여 명, 피해자 1명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가해자가 한 70여 명이라고요? 가해자, 그러니까 직접 간접 가담자가 75명, 직접 가담자가 44명 해서 모두 피의자로 119명입니다. 119명의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2차 가해에 있었다. 집단 밀양이란 지역 사회에서의 뭐랄까 그 가해자 가족들이 또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 해서 문제가 커졌죠. 그렇습니까? 또 밀양하면 또 워낙 또 좁은 동네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또 잘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사적 제재인데요. 지금 아까 그 나락 보관소라는 자 결국 사흘 만에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자 나락보관소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 여자친구라 공개하는 바람에 전혀 관계없는 네일샵 사장님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 네일샵 사장님이 화가 나서 진성서 제출하고 뭐 버축조에 취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나락보관소는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예. 아무리 명예훼손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진성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런 식의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드러난 문제가 이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그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곳인데요. 예. 일단은 피해자 측은 피해자 일상 회복, 피해자 의사 존중과 권리 혐오,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인 나락보관소 영상 업로드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이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언론에 향해서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해서 나락보건소의 영상을 바탕한 자극적 행태의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다 2차 피해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뭐 나락보건소는 아니 뭐 피해자와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된 것은 일단 글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그 행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오늘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걸면서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락보관소를 비롯한 몇몇 유튜버들이 이렇게 계속 그 공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그 제보자가 누구냐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말할 테니까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해자들은 20년이 지났지만 아마 지금 좀 지옥을 살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들이 해고를 당하는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나서서 자수하면서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런 상황이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사적 제재인데, 앞서 말씀드린 나락보관소와 관련된 얘기 워낙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주목해야 될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적 제재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신다면요.
사적 제재란 사법적 절차와 공권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적 제재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제재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적 제재는 온라인 폭로나 신상공개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대신 온라인 폭로를 선택한다. 왜냐? 이거는 거대한 미디어나 사법 권력에 보기엔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줘요. 하지만 개인이 감내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에 기대기보다는 사적 제재, 온라인 폭로를 선택하는 것이죠. 국가가 내리는 법적 제재보다 사람들이 사적 제재에 더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 이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사적 제재가 사법적인 변화를 만든 사례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정인이가 이를 입양한 후에 폭행하고 학대했던 것이 2020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숨졌지 않습니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 기억을 할 텐데 이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으로 확정됐어요. 감형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 감형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 근데 사람들이 그때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 방송 운영자 정병곤 씨가 이 양모인 장모 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집 우체통에서 발견하고 그걸 자기 개인 방송에서 공개해버렸어요. 우체통에서 가져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위법 맞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성 한마디도 없고요. 죄책감 하나 없고요. 오히려 이민 갈지 모르니까 딸 영어 공부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딸 영어 공부시키라고? 개인 방송 운영자 전병곤 씨는 이 편지 유출이라는 사적 체제를 이유로 재판이 결국 넘겨졌지만 이 사적 체제의 소란 속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동학대 시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살해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편지 공개는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로 인해 제도 변화까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적 제재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K-드라마 웹툰에서 이 사적 제재를 주제로 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해봐도 더 글로리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테고 택시란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물, 돈 많고 엄청난 배경 가진 집안 자식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성인이 된 후 주인공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그 집안 자체를 몰락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대리만족, 통쾌하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택시도 그렇고 웹툰에는 비질란테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사적 제재를 주제로 한 드라마, 뭐 영화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독자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법에 온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주인공에 의해서 처벌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공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 사적 제재가 부작용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전면화됐을 때 운영자 말고도 가담자에서 공개해야 된다 해서 직접 혐의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해서 등장한 게 디지털 교도소인데. 디지털 교도소? 기억납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에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 그 신상 공개됐던 대학생이 난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좌표 찍히고 온라인 여론을 일으켜서 공격한 디지털 마녀 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 학생 사진까지 공개됐으니까 결국은 억울하다고 얘기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휴대전화 도용 의혹까지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사적 제재가 불러온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사적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대립되는 입장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죠. 상충적이죠. 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억울하다면 온라인에 폭로하고 그리고 다수의 공감과 공분을 얻어낸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 제재를 불공정한 법과 제도의 보완책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죄의 유무, 처벌 수위에 관한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는 제도도 있어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기득권자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쪽에는요. 먼저 반성부터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가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그런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기생하고 있는 법 기생충들, 법 기술자들, 법 권력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법답지 못하고 기득권 편에 설 때 사적 제재 열광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법 기술자들, 법 기생충들은 오히려 사적 제재 당할 것이다. 저 굉장히 두렵지만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부작용의 사례로 나타날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기술자들, 법 기생충들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등장한 사적 제재와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